안녕하세요. 삼국지연의 4주차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번 차시에 배우는 삼국지연의 이야기 중에서 흥미롭게 느껴진 사건과 인물에 대해 주의하면서 봅시다. 군주가 신하 의견을 들으면서 정치나 전쟁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동탁과 여포를 물리치고 한원제를 옹유해서 새로이 승상의 자리에 오른 조조의 이야기를 보았었죠. 조조는 한헌제를 옹유해서 승상의 자리에 오르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점차 세력을 높여가고 폐업의 욕심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유비는 조조와 함께 있다가 한헌제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신이 한나라 황실인 것을 인정받게 되죠. 조조는 신하들의 마음을 떠볼 생각으로 사냥을 나가죠. 그리고 유비는 토끼를 마치고 황제는 사슴을 맞추려고 했지만 맞히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황제의 활을 빌려 사슴을 쏘아 맞추죠. 다들 좋아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조조가 쏜 것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일순 안 좋아졌죠. 사냥에서 돌아온 헌제는 조조의 권세가 높아지고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자 조조를 처단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몰래 밀서를 준비했는데 피로 쓴 혈서를 옥대에 넣어서 장인되는 동승에게 건네줍니다. 동승은 그 옷을 가져와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등불에 심지가 떨어져서 옥대가 불에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혈서를 발견하죠. 동승은 눈물을 흘리면서 혈서 읽고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유비를 추천받아서 유비도 동참하여 서명을 하게 되지요. 한편 유비는 연명장에 서명을 한 것이 내심 걱정이 되어서 집에서 치마밭을 가꾸며 조용히 지냅니다. 어느 날 조조가 유비를 불러 같이 매실주를 한잔 하자고 하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천하 영웅에 대해서 논하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말하죠. 손견이나 원술 같은 사람은 다 영웅이 아니다. 영웅이란 모름지기 가슴에 큰 뜻을 품고 뱃속에 좋은 계책이 있으면서 우주를 쌓안고 천지의 뜻을 삼키고 뱉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요. 천하의 영웅이라면 당신과 나 조조뿐이 아니겠소. 유비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리는데 마침 천둥이 쳤기 때문에 유비는 천둥 소리에 놀란 것처럼 벌벌벌 떨면서 자신은 영웅은 되지 못할 것 같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조는 유비가 소심하다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지요. 이때 공손찬과 싸우던 원소, 공손찬이 원소에게 패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유비는 공손찬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며 군대를 받아서 조조에게서 빠져나옵니다. 관우와 장비가 왜 이렇게 서둘러 떠내냐고 묻자 유비는 말하죠. 나는 조롱 속에 갇힌 새였고 그물 안에 잡힌 고기였으니 이제 바다로 가고 하늘로 날아올라야 되지 않겠는가. 유비는 원수를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고 대패한 원술은 식량마저 끊어져서 끼니를 굶을 지경이었습니다. 원술이 꿀물을 가져오라 하니 부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물뿐입니다. 라고 하죠. 원술은 큰 소리를 지르며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한편 한헌제로부터 의대에 숨겨진 밀서를 받은 동승은 왕자복, 충집과 함께 조조 암살을 논의해보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한헌제가 소식을 듣고 어이인 길평을 보내지요. 길평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동생은 잠깐 잠이 드는데
그만 꿈속에서 조조를 처단하는 꿈을 꿉니다. 잠에서 깨어난 동승, 길평은 동승의 꿈에서 하는 말을 듣고 계획을 알아채죠. 그리고 조조가 자주 두통 때문에 약을 먹는데 자신이 조조의 약에 독을 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동승은 곧 잘 되리라는 마음에 기분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뜻밖에도 안채에서 자신의 시첩이 노비와 속삭이는 것을 보고는 두 사람을 맺으라고 가둬두죠. 그런데 이 노비가 사슬을 끊고 도망가 조조를 찾아가서 그만 동승의 계략을 일고하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두통이 도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길평을 불러 약을 가져오라 합니다. 조조는 길평이 준비한 약을 보고 길평에게 먼저 마셔보라고 하죠. 길평은 그만 자신의 계략이 이미 들통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평을 고문하였지만 주동자들을 절대로 말하지 않았죠. 조조는 연회를 열어서 대신들을 부르고 길평을 끌어내서 고문을 합니다. 길평은 머리를 찧어 자결을 하죠. 살아서는 한의 충신, 죽어서는 한의 귀신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자결합니다. 조조는 동승의 집에 찾아가서 연명장을 발견하고 동승, 왕자복, 충집 등 가소를 모두 잡아들여 차명을 합니다. 그리고 궁전으로 가서 동승의 딸 환원제의 비인 동기비를 잡아오죠. 헌제는 임신한 동기비가 온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부탁하고 조조는 명주한필을 가져다가 무사들을 시켜 동기비를 목졸라 죽입니다. 조조에게서 벗어난 유비는 다시 서주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유비와 장비는 소패에 자리를 잡고 관우는 합의성에 있었죠. 조조는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 연명장에 있던 주모자 중에 유비를 치기 위해서 20만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쳐들어옵니다. 유비는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원소는 엉뚱한 말을 하며 도움을 주지 않죠. 그리고 만약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은 해둡니다. 장비는 조조의 매복 작전에 말려들어서 대패하고 망탕산으로 달아납니다. 유비도 혼자서 같이 갈 사람도 없이 300리를 달려 원소가 있는 업성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조는 서주를 쉽게 차지하고 관우가 있는 합의성으로 갑니다. 조조는 평소에 관우의 무예와 인품에 탐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우만큼은 사로잡아서 수하해 두길 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지의 모종강의 평어를 한번 살펴보지요. 유비는 앞서 여포에게 의탁했고 조조에게 의탁했으며 뒤에는 유표에게 의탁하고 또 송건에게 의탁한다. 그의 외로운 한 몸은 언제나 나그네 신세를 면치 못했다. 유비는 군주가 된 이후로도 6, 7할의 세월을 거의 나그네로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유비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전에 얼마나 어렵게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고된 세월을 보냈는지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조조는 합의성을 둘러싸고 싸움을 걸죠. 관우가 싸움을 하기 위해 나왔을 때 합의성 뒤쪽의 문을 닫아서 관우가 오도가도 못하게 합니다. 관우는 자결하려고 하였지만 조조의 막류인 장류란 사람은 그것 또한 불충이다라고 회유를 하죠. 관우는 할 수 없이 조건을 걸고 항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항복 조건으로는 첫째, 한나라 황제에게 항복할 뿐 조조에게 항복한 것은 아니다. 둘째, 형수를 잘 보호하고 지위에 맞는 대우를 한다. 셋째, 유비가 있는 곳을 알면 즉시 떠난다. 이렇게 불평등한 항복 조건이었지만 조조는 관우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관우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자주 잔치를 베풀어주고 비단 수염 주머니를 주어서 관우의 김수염이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줍니다. 미녀를 보내주었지만 관우는 그 미녀는 형수들을 모시게 하고 새로 옷을 지어주었지만 낡은 점포 위에
그 옷을 덧입는 모습을 보이죠. 다만 적토마를 선물받았을 때는 관우가 너무나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이니 형님이 계신 곳을 알면 그날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는 것이었죠. 조조가 상당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유비는 원소에게 가 있었죠. 그리고 유비는 원소를 꼬드겨서 조조를 공격하게 합니다. 원소의 명장인 알량과 문추가 모두 전투에 참가하죠. 알량이 조조의 장수들을 연달아 이기자 할 수 없이 관우가 출정하여서 적토마를 타고 알량을 단번에 베어버립니다. 또 문추도 역시 물리쳐서 큰 공을 세우지요. 원소는 노발대발하지만 유비는 관우가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애써 변명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관우에게 밀서를 보내죠. 유비가 원소에게 있는 것을 안 관우는 조조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하지만 조조는 이리저리 피합니다. 할 수 없이 관우는 편지를 남겨두고 조조를 떠나게 됩니다. 조조는 관우가 떠난 것을 알고 장료를 보내어서 관우가 벗어둔 새 비단 점포라도 가지고 가라고 전해줍니다. 관우는 그 마음마저 저버릴 순 없다 생각하고 청룡도로 점포를 걸쳐 받아들고는 다시 가던 길을 재촉하죠. 관우는 이렇게 파른교에서 쫓아온 조조와 함께 작별 인사를 하고 두 형수와 함께 유비를 찾아 떠납니다. 관우는 중간에 5관문을 지나는데 통행증이 없었기 때문에 장수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 관문장인 공수를 베고 두 번째 관문장인 한수, 그리고 왕희, 번식까지 차례로 싸워서 베어갑니다. 하우돈이 나타나서 어째서 장수들을 죽이느냐 하며 관우와 다시 싸움을 벌입니다. 마침 장류가 나타나서 관우의 앞길을 막지 말라는 조조의 명을 전하지요. 관우는 강을 지키던 진기까지 죽이고 겨우 화복당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기천리 5관6참에 고사로 전해지고 있죠. 말 한 마리로 천리를 달리다. 5개의 관문을 지나며 6장수를 베어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한편 장비는 망탕산에서 지내다가 고성을 공격하여 고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손건이 먼저 도착해서 관우가 두 형수를 모시고 왔다고 하자 장비는 다짜고짜 관우에게 싸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비는 관우가 조조에게 항복해서 벼슬을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관우가 그렇지 않다 하고 설명하며 같이 있던 조조군의 장수를 죽이고 두 형수마저 장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장비는 그제서야 엉엉 울며 무릎 꿇고 형님으로 모시는 절을 합니다. 한편 원소에게 가 있던 유비는 원소에게 형조의 유폐와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청하며 자신이 직접 사신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유비는 이렇게 원소에게서 빠져나온 후에 드디어 관우와 손건을 만납니다. 그리고 장비를 만나러 가면서 공손찬의 부하로 있던 청년장수 조운을 만나죠. 조운은 평소부터 흠모하고 있던 유비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장비까지 제외하여서 의형제들은 다시 만나 연암으로 가게 되었습니다.